미국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요? 아니면 법치주의를 정말 잘 지키는 국가인가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극체제가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거시경제 분석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요즘 이란 전쟁 때문에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요 며칠간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휴전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일이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비생산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쟁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지정학이 중요해진 시기로 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과 함께 투자 전략 시사점을 오늘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수출입 규모를 GDP로 나눈 거. 이때는 이제 자유무역의 시대 그리고 효율성이 굉장히 중시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장벽을 허물고 그 다음에 신흥국들한테 기회를 주고 후발 산업화를 통해서 신흥국들이 선진국한테 물건을 싼 가격에 많이 팔 수 있었던 그런 시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1980년부터 2008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세계화가 본격화된 시기는 1990년대부터죠. 가트라고 하는 체제가 WTO로 변하게 되고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세계 공장 역할을 했고 이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신흥국들이 역시나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그야말로 약진을 했던 그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은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세계화가 지속 중이긴 한데 이때만큼 세계화가 진전되거나 모멘텀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죠. 세계화가 오히려 정체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자유교역, 세계화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신흥국이 크게 부상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 이제 보시는 이 그림은 1995년하고요. 2019년을 비교를 한 건데요. 자, 1995년을 보시면 전 세계 GDP에서 EU,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일본을 합쳐서 70%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G7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유의미했던 시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9년으로 넘어오게 되면 1995년에는 순위 밖에 있었던 중국이 3등으로 올라가고요. 지금은 이제 EU보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살짝 더 큰, 그래서 지금 명실상부한 G2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방 지출 보시면 미국 41%, 그 다음에 EU 21%, 1995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나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토가 전 세계 국방 지출 중에서 상당 부분을 담당을 해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19년에는 중국이 이제 2등으로 올라서게 되고요. 미국과 EU를 합친 국방 지출 규모는 이제 50% 언저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50%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부가가치, 첨단 기술 수출에서 선진국 놀이판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이 2010년대에 들어서 1등을 점해서 미국과의 격차를 상당 부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태인 거고 천연 자원에 대한 지대 1995년에는 미국이 1등이었는데 2019년 보면 미국은 이제 4등으로 밀리죠. 인구 쪽에서 신흥국이 굉장히 많이 약진을 했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미국이 경제 규모 측면에서 넘버원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까지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좌측 그림은 시장 환율로 이제 명목 GDP 규모를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명목 GDP가 대략 한 30조 달러? 그리고 중국이 20조 달러 정도 되고 양국 간 10조 달러 정도의 격차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IMF의 추정이 맞다면 2030년까지는 한 10조 달러 정도의 격차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PPP 기준 명목 GD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PP라는 건 뭐냐면 구매력 기준 환율을 나타내는 건데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해서 미국의 빅맥 가격과 중국의 빅맥 가격이 똑같다라는 인식하에 환율을 한번 재산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달러 위안 환율이 6.8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PPP 기준으로 달러 위안을 재산정을 해보면 3.5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표시 GDP 규모를 6.8이 아닌 3.5로 나눠지게 되면 달러 표시의 GDP는 급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2016년에 이미 중국의 경제 사이즈가 미국을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가면 갈수록 격차는 확대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2015년까지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미국이 넘버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2016년부터는 좌측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1등이고 오른쪽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1등이라서 미국이 과연 경제 규모 측면에서 여전히 넘버원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이 과연 패권국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패권국의 지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랬듯이 경제규모 측면에서 넘버원, 여기에 물음표 달리기 시작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러면 미 국채를 찍는데 당연히 갚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잘하면 못 갚을지도 모른다라는 재정 건전성 이슈가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패권국이라고 하면 글로벌 공공재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금융 시스템을 확립을 하고 법치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가치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깜냥의 국가여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일극체제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2, 3, 4등이 기어오르지 못했냐. 일단 그냥 나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80년대 소련, 일본처럼. 하지만 저항이 최소화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못 사는 국가들한테 원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들어왔을 때 번영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심어주었기 때문에 일극체제가 사실상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 2기 들어서 어떻죠? 미국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요? 아니면 법치주의를 정말 잘 지키는 국가인가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극체제가 이제 다극체제로 이행하는 그 중간 단계 어딘가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정치 외교가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의 추세들을 보면 말씀을 드렸다시피 1990년은 효율성을 중시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용을 극소화하는데 모든 경제 정책이 집중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자국 공급망에서 글로벌 공급망으로 확장을 하던 시기. 그 다음에 재고 관리도 어디에서든 이제 재고를 들여올 수 있으니까 토요타가 많이 했던 저스틴 타임. 이게 유행을 했던 시기고 무역 자유화, 그 다음에 WTO의 확장, 그 다음에 중국을 전 세계 선진국 경제 질서에 편입을 시키자. 그렇게 해야 경제가 효율적으로 굴러가니까 이러한 이념이 자리 잡았던 시대가 이제 1990년부터 2008년. 그리고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들어오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깊은 리세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서구식의 성장 모델이 맞나? 서구식의 금융 모델이 맞나? 라는 의구심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퍼퓰리즘으로 번지게 됩니다. 우리 미국 따라 했더니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반세계화 관련한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인식들이 좀 퍼지면서 미중 무역 분쟁, 그 다음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 이런 것들이 2008년 이후에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자 도생의 발톱이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 2016년입니다. 이때가 트럼프가 처음으로 당선됐던 시기이고요. 영국이 EU를 자발적으로 탈퇴했던 브렉시트이라고 하죠. 그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2016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반세계화 움직임이 조금씩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4년 뒤에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딱 저희가 직면을 하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기대해 오던 글로벌 공급망이 더 이상 믿을 만한 게 못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메디컬 서플라이 쇼티지가 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물류가 마비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뭔가 성장하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전략 산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해졌고 이때 사실은 미국이 여러 당근을 통해서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2년 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요. 그럼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자원의 무기화. 그 다음에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금융제재, 달러화에 대한 접근을 막는다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 수출 금지, 국방 지출의 확대, 자원 민족주의. 그래서 불과 경제적 효율성을 가장 중요했던 그래서 비교 우위가 정말 짱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기로부터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해 라는 이러한 체계가 확립되기까지 한 30년 걸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비교 우위보다 국가 안보가 중요해진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흐름을 주도했던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트럼프가 이런 국제 질서를 뭐라고 인식을 하고 있느냐? 파워게임 시대. 경제력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바이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민주주의의 씨앗을 곳곳에 심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수호신 같은 그런 국가였는데 이제 민주주의는 더 이상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바이든 행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소위 말하는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끼리 붙어 먹는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이여 단결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같은 것들이 열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들어서는 이제 나는 국제법 별로 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네가 나의 친구냐.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데. 그래서 가치보다는 거래를 훨씬 더 중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뭐 베네수엘라, 이란, 뭐 곳곳의 문제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민주주의 레짐으로 업기 위해서 들어간 건가요?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베네수엘라도 마두로를 낼름 빼오고요. 그 다음에 부통령한테 권한을 이양을 하고 이란도 레짐 체인지와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국제법을 수호하는 주체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레짐 체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이 관여하는 지역도 그간 변화를 해왔어요. 2008년까지는 중동 지역에 관여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인도 태평양 특히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힘을 많이 썼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서반구 미주 대륙인데요. 여기에 이제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서반구의 집중 경향은 1823년에 먼로 덕트린에서 비롯이 돼요. 이때 그 서구 열강주의가 극에 달했던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이 판치고 다녔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먼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럽의 열강주의가 미주 대륙까지 번지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내정에 니네 간섭하지 마라. 우리도 유럽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먼로 덕트린의 M자를 D자로 바꿔가지고 넌로 덕트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불간섭주의였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방구는 사실상 미국의 영토다. 나의 나와바리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이 서방구에까지 미치는 거를 막겠다라는 그 명분이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뭔가요? 자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집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이제 지금 이란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반구에 집중한 거랑 이란 전쟁 일으킨 거랑 조금 다르지 않냐,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미국 정치권 내에서 이스라엘의 영향이 적지 않아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설득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공급망 충격이 본격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22년 들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두로 거의 매년 우리는 전쟁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원하는 물건을 제때 조달받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뭔가요? 우리 전략 비축유 몇 배럴 가지고 있지? 이런 걸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에너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세계 각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조금 더 진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결과적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는 어떤 걸 주목을 해야 되느냐? 저는 크게 5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방 지출은 확대가 될 거예요. 일단 미국이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이란이 됐든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자원을 소모를 했죠. 비축 수요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전쟁을 치르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라 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지만 그 누구도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안 그래도 나토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나토에 대해서 지금 단단히 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GDP의 5% 정도로 국방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면서 그래 니네가 이런 식으로 성의를 보이니까 내가 나토에 남아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EU 나토 회원국들이 너무 좀 날로 먹었다? 프리라이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 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거 2024년 기준인데 미국이 전체 나토 국방 지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65%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의 국방 지출에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기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국방 지출을 조금 더 늘려야지만
이 나토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지 나 혼자서 이렇게 계속 몰빵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EU 나토 회원국들을 중심으로는 분명히 국방지출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2035년 타겟인 GDP 대비 5% 이거 조금 달성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의구심들이 많았는데 전쟁 이후에는 조금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 쪽으로 지금 정책 방향들이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동맹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 교역이나 공급망이 좀 밀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소개해드리는 연구는 BIS에서 2024년 9월에 제시한 연구이고요. 여기 좌측 그림을 보시면 국가 간 지정학적 거리예요. 여기 보시면 미국이고 영국이고 캐나다인데요. 이쪽은 이제 지정학적 거리가 가깝다. 지정학적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동맹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죠. 이건 사실상 적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4개분기, 터진 이후의 4개분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볼륨이라고 하시는 부분 보이시죠? 동맹국 간의 교역량은 전쟁이 있기 전에 비해서 한 2.1% 정도 늘었대요. 근데 적국끼리의 교역은 6.2%가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인 충돌, 군사 충돌 이런 것들이 있은 이후에 니 편 내 편 가르기가 심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1990년대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적국과의 교역은 자제를 해야 되는 분위기로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어떤 산업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전환이나 자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 좌측 그림 보시면 1, 2차 오일 쇼크가 여기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전 세계 전력 생산이나 에너지 1차 소비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송로가 막히면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스에 의존을 해왔는데 카타르 가스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 유럽이 가스를 제때 수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화석 연료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대체 에너지로서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충분한 재고 확보 이것도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90년에는 뭐 어디에서든 재고를 필요할 때 소싱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적정 재고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고 이제 매년 전쟁 이슈를 맞닥뜨리면서 적정 재고 수준은 사실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략 비축유에 대한 고민이 있듯이 이번 전쟁은 에너지를 얼만큼 우리가 비축하고 있어야 되냐에 대한 고민으로도 귀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제조 부품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는 저는 호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밸류 체인이나 서플라이 체인 재편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야흐로 이제 각자 도생의 시기가 심화가 되면서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 트렌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4년 버전이고요. 거의 우리가 알만한 모든 국가들이 이제 반도체 공장을 자국 내에 짓거나 아니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뿌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처음 발생을 했을 때 미국이 중국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육성하지 마라.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근거로 슈퍼 301조를 중국한테 때렸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딱 지나자마자 미국도 유럽도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가 어떤 산업 육성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정부는 약간 바보가 되는 느낌이고요.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재정을 쓰고 있지 않지만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준재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산업정책을 하고 있죠. 이런 트렌드는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공급망 재편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고를 많이 쌓는 과정은 불필요한 비용 같은 거를 수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 비해서 지금의 경제 구조는 국가 안보를 중시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비효율적으로 변한 게 맞아요. 그럼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안고 갈 거냐? 분명히 다른 쪽의 노력도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뭘로 메울 거냐? 생산성 개선으로 메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술 진보,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의 고민들이 계속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총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물가 압력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물가 상승률 둔화 압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 시대의 생산성 개선의 수단은 뭘까요? AI입니다. 그래서 AI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잘 침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팀도 계속적으로 금융시장 내에서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거시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문헌 연구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GDP 산출량을 올리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둔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지정학이 중요해진 시대에 살게 됐는지, 그리고 이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중기적인 트렌드로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오늘 좀 올렸습니다. 모쪼록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